모델 리스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어떤 금융상품의 가격을 마크 투 마켓을 하는데 시장가가 있을 때는 시장가로 마크 투 마켓을 하는 거고요. 그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에 맞춰서 마크 투 마켓을 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활발한 경우의 얘기고, 저기 액티브 마켓이 있는 경우의 얘기고, 액티브 마켓이 없더라도 하여튼 그 거래가 되는 것이면 그 거래 가격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제 OTC 마켓에서 튤릿 프레본과 같은 이제 인터딜러 브로커의 가격을 참고를 할 수가 있고,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마크 투 마켓을 대신할 수 있고요. 그래도 이게 잘 거래가 안 되는 그 금융상품이나 뭐 복잡한 상품의 경우는 마크 투 모델이 결국은 마크 투 마켓을 대신하게 됩니다. 그 회계가 이제 뭐 미국의 FASB 그 회계 준칙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또 회계 준칙이 있는데, 여기서는 이제 상품들을 held for sale이라고 해서 트레이딩 북에 기재하는 항목들이 있고, 그 다음에 held to maturity 그래서 뱅킹 북에 기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, 마크 투 마켓을 하는 것은 held for sale 쪽에, 그러니까 트레이딩 북에 기재하는 인스트루먼트들을 주로 마크 투 마켓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금융 상품들을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의 금융상품은 액티브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그 가격이 있을 경우, 이제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은 그런 어떤 액티브 마켓의 가격으로 마크 투 마켓을 한다는 얘기고, 그 액티브 마켓에 없는 경우의 금융상품은 액티브 마켓에 유사한 그 가격의 마크 투 마켓을 하거나, 아니면은 non 액티브 마켓에 거래가 되면 그 똑같은 금융상품의 가격으로 마크 투 마켓을 하는 그런 그 두 번째 단계의 금융상품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 valuation assumption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의 금융상품으로 나누어서 클래시파이를 해서 마크 투 마켓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2008년과 2009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런 그 엄격한 룰이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데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in rare circumstances, 그렇게 아주 위기 상황과 같이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그 held for sale 인스트루먼트를 held to maturity 인스트루먼트로 이렇게 재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개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시가가 제대로 그 정당한 그 어떤 가치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시가를 대신해서 모델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뭐 당장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 모델 리스크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위험을 탄생시키는데, 하나는 모델에 기초해서 상품이 거래가 될 때, 사고 팔고 할 때 모델이 잘못되면 가격 자체가 잘못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. 그런 위험이 하나가 있고, 또 모델이 잘못되면은 그 해칭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크게 두 종류의 모델 리스크의 그 위험은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파이낸스랑 피직스의 차이를 보면은, 그 피직스는 물리학인데 이 물리학 모델은
뭐 굉장히 정확한 모형이고, 통상 물리학에 있어서의 그 어떤 파라메타, 모수값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파이낸스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휴먼 비헤이비어,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기껏해야 어프록시메이션이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파라메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.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. 이 파라메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조정 작업을 모델링 할 때 이제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그 파이낸스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서 파라메타 값이 매일매일 바뀌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만기가 3개월 남은 어떤 옵션 볼러틸리티가 오늘 20%였다. 그러면 이것이 내일은 22%로 바뀔 수가 있고요. 내일 모레는 19%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칼리브레이션에 의해서 파라메타가 고정된 값이 아니다. 통상 파이낸스에서 사용되는 그 모델은 우리가 이제 그 유사한 그 상품이 거래되면서 어떤 식의 가격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관찰을 하고요. 그 관찰을 통해서 파라메타를 이제 추정을 하죠.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인터폴레이션도 한다. 그리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일단 파라메타를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필요하면 인터폴레이션도 해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의 가격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. 통상 이제 리니어 프로덕트면은 이제 옵션은 리니어가 아니고 선물, 선도, 스왑 같은 거는 다 리니어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면은 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 모델링 할 때 그 불확실성은 적어지게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을 하고 또 금융사고들이 지금 여기 한 두 가지 예가 제시가 되고 있는 대로 발생을 했다는 거죠. 키더 피바디는 이게 80년대인가요? 90년대인가 하여튼 이 회사에 조세프 제트라는 사람이 저 스트립 상품을 현물, 선물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물가가 당연히 선물가가 현물가보다 그 모델에 의하면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게 되죠. 금리 효과를 고려를 했을 때.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이 조세프 제트가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사고고요. 라이브 인 어리어 스왑 같은 경우는 스왑도 이제 이게 선형 리니어 프로덕트인데 스왑이 그 초창기인 경우에는 선물 금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놓고 그 스왑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과 그 사이에 미세한 그 차이를 소위 그 컨벡시티 어저스먼트를 하는 그런 금융기관 사이에 소위 그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을 해서 이익을 챙겼던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. 스탠다드 프로덕트는 뭐 거래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돼서 우리가 그 가격을 price of actively traded product, 그러니까 가격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경우의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툴이고 인터폴레이션 툴로도 활용이 된다. 통상 이제 이런 경우는 모델링 리스크가 이 거래하는 이 액티브 마켓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적고 상대적으로 이제 해칭 관련된 위험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